먼저 발제해 주실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 발제자로 우리 김영태 변호사님을 모시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송도율 교수님 사건이라든지 용산 참사 변호인, 또 그다음에 인혁당 민청학년 사건에 있어서 변호를 담당해 주셨죠. 사형폐지 운동도 하고 계시고, 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의 초기 시작부터 크게 관여하시고 도움을 주셨던 우리 김영태 변호사님의 발제를 다시 한번 박수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녁을 차가 밀려가지고 못 먹어가지고 지금 제 발 밑에 김밥이 있는 냄새가 먹을 수 없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끝나면 해남 쪽으로 가서 친구들하고 즐겁게 이제 만나려고 만나면 술을 마십니다. 하여튼 그러고 있는데 아까 차를 타고 열차 타고 오다 보니까 들판도 너무 좋고 그래서 이거 토론에 빠지고 그냥 글로 싹 갔으면 좋겠다 이런 그런 유혹을 느낄 정도로 날씨도 좋고 참 풍요로운 그런 축복받은 땅인데 그 제목은 참 음산한 그런 토론을 하러 와가지고 앉아서 밥도 못 먹고 앉았으니까 약간 답답하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우리 사회에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생각을 나눠보는 건 좋을 것 같다. 제가 여기 처음에 15분 하라고 그러셔갖고 이거 서울서 여기까지 오는데 15분 하고 가야 됩니까? 그랬더니 30분 하라고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대략 30분 정도 안에 이제 끝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8시 18분이네요. 시간 많이 됐는데 이 사건 처음에 터지고 나서 제가 받은 그 느낌은 오늘의 이제 토론이 한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그냥 일반적인 전체적으로 사건에서 정치적, 사회적 이런 평가가 하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재판에 대한 평가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판결에 대한 평가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다 각각 다른데, 제가 그냥 얼핏 들은 느낌은 이제 일반적인 평가, 이건 제 소관은 좀 아닙니다만, 이제 본론에 들어가기 위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던지면, 큰 틀에서 저는 송도율 교수 변론할 때 해방 이후 최대 간첩 사건이라고 해서 그거 변론하면서 제가 굉장히 이제 고초를 겪었고, 빨갱이 변호사하고 하여튼 엄청나게 얼굴도 많이 알려지고 그랬었는데, 이게 해방 이후 진짜 마지막 최대 공안 사건일 거라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보니까 이런 사건이 또 터지고, 그래서 이건 참 끝이 없다. 이런 개인적인 이제 소회를 좀 가지게 됐고, 그러면서 여기 일단 말씀드리지만 국가보안법이라든지 형법상의 내란이라든지 우리나라 국가가 도대체 뭐고 국민이 뭐냐 이런 것들에 관한 근본적인 이제 고민을 하게 만드는 사건인데요. 일반적으로 볼 때는 제가 이석기 의원 그 녹취록이라는 걸 쭉 TV나 이런 인터넷에서 보고 이런 얘기를 갖다 이렇게 사람이 막 많이 모여 있는 데서 이렇게 이 정신 나간 사람이 있나? 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 그리고 이거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그래서 받은 느낌은 두 번째는 그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하고 있는 얘기, 예를 들면 미국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에 관한 그 정당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너무나 이렇게 컴플렉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분들을 비난하는 것도 왜 그런 얘기를 그렇게 공개적인 데서 하느냐 이렇게 비난하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콤플렉스의 일종일 수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 사회가 워낙 그렇게 엄혹하기 때문에 이거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얘기들이 굉장히 그때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제가 받은 느낌은 제가 이제 인혁당도 했고 많이 했습니다만 국민보도연맹 사건 이제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지방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 유족분들 만나면
아직도 이거 괜히 소송했다가 우리 손주 뭐 농협 취직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한 4, 5년 전에 했었어요, 실제로. 그리고 만약에 전쟁이 났다 그러면 제가 그분들한테도 그랬어요. 전쟁이 나서 그분들 재판도 안 받고 끌려가서 그냥 다 구덩이에 파면서 총 맞아 죽었는데 지금 전쟁 나면 저도 끌려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변론들을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무슨 서북청년단 뭐 이런 데서 1호는 아니지만 한 101호쯤 해갖고 잡아가다가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도망가야 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뭐 만약에 전쟁이 나면 뭐 보안법이라는 것도 그 처음 만들 때 형법보다 먼저 생겼죠. 보안법이 제일 먼저 생겼는데 우리나라 법에서 그거 되게 이상하죠. 헌법보다 형법보다 먼저 생긴 게 보안법인데 보안법 만들 때 그게 법이냐 그랬더니 내무장관이 이거는 그냥 총이다 총알. 그러니까 무슨 그런 얘기 따지 마라. 그러니까 적대적인 두 세력 사이에서 상대방을 제압하기 위한 그냥 물리적 수단을 포장하는 하나의 그냥 수단이라는 거죠 법이. 예? 솔직히 그런 거죠. 지금도 여전히 그게 뭐 여러 가지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많이 바뀌었지만 그 성격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 전쟁이 나면 뭐 법이고 뭐고 없죠. 그냥 잡아다가 막 죽창으로 찌르고 막 총 쏴 죽이고 이러면 그만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분들 모였던 분들을 이해하게 됐어요. 그때가 이제 작년 2012년 12월부터 여기 녹취록에 나옵니다만 차곡차곡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잖아요. 북쪽에서 이제 인공위성 쏘니까 여기서는 그거 로켓 유도탄 이쪽 쏘는 거다 이렇게 무기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그쪽에서 이제 두 번째 했던 것이 뭔가요? 여기 제가 지금 봐야 되는데 2월 며칠 날인가 보면은 그쪽에서 또 하는 얘기가 금방 안 나오네요. 네? 핵실험. 그 다음에 3월 달에는 정전협정 폐기. 뭐 이렇게 차곡차곡 나오고 뭐 미국에서는 막 무슨 뭐 스텔스기가 뭐 뜬다는 둥 막 이렇게 하면서 엄청난 전쟁 폭격 위협을 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저희가 다 겪었듯이 이란이나 뭐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같은 데서 그 미국이 보여줬던 그 압도적 그 폭력 이거 앞에서 사실은 북쪽이 아마 벌벌 떨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고 나면 다 무섭죠. 그러니까 여기 모여서 제가 볼 때는 마리스타 수도원에서 이분들이 모여서 이게 전쟁이 나면 이거 진짜 우리가 1호로 이거 잡혀가는 거 아니냐 제2의 보도연맹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객관적으로 딱 보면 그래서 거기서 그런 상황에서 뭐 여러 가지 말이 막 나오겠죠. 막 나오는데 그거는 문자 그대로 정말 전쟁이 났을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걱정이 처음부터 끝까지 쭉 된 것이고 끝에 가서 이제 결론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우리가 이렇게 평소에 정신무장을 잘하고 미리미리 준비를 여러 가지 사상적인 측면에서나 열심히 하자 뭐 이런 걸로 이제 결론을 맺죠. 그렇게 보면 그때 그 전쟁이 막 터질 것 같은 정세 속에서의 그 두려움 뭐 이런 것들이 이날의 그 발언의 그 주요 기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보면 아까 정치적 뭐 사회적으로는 그것이 밖으로 알려짐으로 인해서 사실은 진보 세력이 가지고 있던 지금 만약 이 사건 안 터졌으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김기춘이나 이런 사람들이 워낙 수완이 좋은 사람들이라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르지만 제가 한 20% 정도 진보당이 올라가지 않았을까. 근데 지금 막 10% 이하로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매우 애석하다. 결과론적으로 너무나 안타깝다. 우리 진보 세력의 그 커가는 성장을 갖다가 일시적으로 이렇게 죽인 사건이다. 저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러면 어쩌느냐. 저는 그때 첫 인터뷰 누가 뭐 뉴스타파인가 어디서 왔을 때 제가 그랬어요. 이게 무슨 내란 음모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야 이거 어른들이 이거 막 자기 멋대로 하니까 이거 우리 한번 폭도 한번 일으켜 볼까? 그게 뭐 떠드는 장난이지 이게 말이 됩니까? 왜냐하면 그건 이제 뒤에 얘기를 하겠지만 내란이라고 하는 것이 성립하기 위한 그 단계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 전혀 거기에 이르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내란 음모는 무죄가 난 거는 뭐 당위이고요. 이것을 재판에 올린 것 자체가 저는 정말 터무니없다. 터무니없지만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왜냐? 이 사건을 이용해 가지고 진보 세력을 철저하게 밟으려고 하는 것이 성공했다라는 점에서 당위로서는 터무니없지만 현실에서는 그런 어떤 세력 간의 그 힘겨루기 위해서 당연히 그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일이다. 터무니없지 않고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일이다. 이렇게 재판으로 해서 이제 밟은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그럼 재판에 대한 평가로 들어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왕 이런 사건이 불거졌으면 좀 더 적극적으로 그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직 이제 대법원이 안 끝났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그 이석기 의원이랑 그 여러분들이 쭉 한 거를 제가 뭐 공소장하고 여러분 판결문 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수백 장 돼갖고 읽는 데만 제가 법률 전문가 돼도 몇 시간 걸려요. 엄청나게 오래 걸리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간략하게 요약을 이게 전체적으로 요약을 해갑니다만 제 눈에 딱 들어오는 거는 이제 아까 12월 10일 위성의 성공 우주 역사에서 보면 엄청난 일이에요. 그 다음에 2월 12일 핵실험 이게 대단히 엄청난 거예요. 수소폭탄까지 성공한 거예요. 3월 5일 정전 무효와 미 제국주의자들이 70년 지배했던 낡은 지배 질서를 근절하는 새로운 체제로 하는 거다. 60년 형성했던 물적 토대를 무너뜨려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배 세력이 아니잖아. 근데 북은 집권당 아니야. 그렇지. 거기는 모든 행위가 다 애국적이야. 다 상을 받아야 돼. 그런데 우리는 모든 행위가 다 반역이더라. 지배 세력한테는 그런 거야. 자, 이 발언을 딱 보면 이거 솔직히 북한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밖에 안 보이는 거죠. 여기서는 우리는 집권 못했지만 거기 집권당이기 때문에 애국이고 우리는 여기 잡혀간다. 딱 보면 이거는 북한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객관적으로 보면. 그래서 저는 이 재판을 할 때 자 그러면 그래서 이걸 쭉 요약하면 제가 한마디로 이날 회의에 마리스타 수도원에서 회의를 요약하면 미 제국주의와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 제국주의와의 전쟁. 그러면 우리는 이제 미 제국주의와의 전쟁이라는 건 맨날 북쪽에서 얘기하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똑같으면 이거 죽는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똑같지 않다. 우리는 그런 말 한 적 없고 뭐 이렇게 길게 뭐 그런 얘기를 좀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재판에서 지난 서울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증거에 관해서 한 반 정도가 그 압수한 증거에 관한 부인, 그다음에 녹취록에 대한 부인 뭐 이런 건데 녹취록에 그 악의적으로 왜곡된 부분이 많이 있죠. 그 이렇게 자꾸를 고쳐서 그렇지만 큰 틀에서 보면 아까 그런 대로 누가 봐도 일반인이 보면 북쪽하고 매우 비슷하네. 그걸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설득력이 없다. 일반 국민에게. 왜냐하면 이 정치나 모든 건 결국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그러면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 미 제국주의의 전쟁을 주장한 것이 우리 헌법이나 형법이나 보안법상에 뭐에 충돌이 되느냐. 사실은 그렇게 좀 더 적극적으로 다퉜어야 되는 게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뭐 80년대 저는 이제 70년대 후반에 학교를 다녔지만 80년대에 우리 사회가 뭐 때문에 잘못됐냐 그거 가지고 돈 때문에 잘못됐다 자본 그래서 PD 쪽이 있었고 이거는 민족주의 때문에 잘못됐다 그게 NL이었죠. 그게 두 개가 막 갈라져서 막 싸우다가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이석기 의원은 NL 쪽에서 이제 후신으로 내려온 것이고 PD 쪽에 또 뭐 심상정 의원 쭉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한국 사회가 이렇게 된 거는 돈 때문인 거 틀림없고 미국 때문인 게 틀림없죠. 그런데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체제가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과연 법적으로 잘못된 거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적으로는 그냥 총으로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승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제가 말할 게 없고요. 뭐 이겼으면 뭐 이런 재판도 안 했겠죠. 그거 말고 제가 굳이 이제 법으로 재판으로 얘기하면 재판에서는 그걸 따져봐야 되겠죠. 그러면 대한민국에 바라는 국가의 국민들이 합의한 국가의 정체는 무엇이냐? 아이덴티티. 정체는 뭐냐? 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지난 헌법 개정 때 자유민주적이라는 자유라는 말이 일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들어간 데도 있고 안 들어간 데도 있어요. 그런데 정당 지금 재판하고 있는 정당 해산할 때는 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말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재판에서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와는 조금 다르고요. 그다음에 통일 조항에 가서 자유민주적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이제 헌법에서 쓰고 있고요. 그러면
자, 남북이 분단됐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체제로 합쳐야 될 거냐? 결국 합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평화통일을 우리가 원하고 있고 북쪽도 평화통일을 원하고 있고 그러면 서로 체제가 다른데 북쪽은 뭡니까? 조선인민민주주의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죠. 인민공화국이고 남쪽은 그냥 민주공화국이라는 건데 인민민주주의 공화국하고 인민민주주의하고 그냥 민주공화국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러면 거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노동자, 농민 이런 하여튼 그 밑에 계급들이 이 집권을 해서 뭐 일당 독재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고요. 그러면 그렇게 가는 것이 우리나라의 아니면 남쪽은 뭐 형식적 의미에서 모든 사람들이 뭐 한 표씩 갖는다 뭐 이러는데 사실은 투표 끝나고 나면 다 노예가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이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게 그냥 어떻게 보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지금 실제 운영은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50점 몇 프로 대 49점 몇 프로 진짜 1, 2% 차이 갖고도 완전히 한 세력이 그냥 무너지는 그런 이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민주공화국이냐? 사실은 공화라는 건 모든 사고와 모든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같이 존재하는 사회인데 민주공화국이 좀 아니죠, 이거는. 그런 의미에서 뭐 그러면 궁극적으로 남과 북이 어떻게 합점을 찾아야 될 거냐? 저는 그런 고민이 이 재판에서 꼭 필요했다. 그러니까 어차피 다른 걸 인정하고 그러면 그걸 같이 가기 위해서 접점은 무엇이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제가 여기 쭉 썼습니다만 독일에서 이제 그 헌법재판소가 민주적 기본 질서가 뭐냐 그렇게 이제 먼저 했어요. 거기에 보면 잘 전 하나씩 들어보세요.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이거 지금 우리 북쪽은 내가 제가 얘기를 안 하겠어요. 남쪽은 어떻습니까?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 폭력이라는 게 꼭 뭐 주먹으로 때려야 되지만은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다수결에 의한 자기결정. 그래서 여기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그 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게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기본적 인권 보장하지 말자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 국민 주권, 국민이 주권을 가져야죠. 권력이 분립되고 정부의 책임성, 복수정당제, 정당의 기회기운동 이런 게 이제 독일에서 말하는 거고 우리 헌법재판소도 그걸 그대로 베꼈어요. 거기다가 사유재산제도 시장경제 요걸 좀 더 넣었습니다. 근데 우리 헌법상 재헌헌법에서도 시장경제가 아니고 헌법에서도 균점이라는 거에 의해서 사회적 시장경제, 굉장히 사회주의적 요소가 가미된 게 우리 재헌헌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자 아까 다시 여기로 돌아가면 그날 마리사 수돈에서 얘기했던 그 미제국주의와의 전쟁이 도대체 여기서 뭐에 어긋나느냐? 제가 볼 때는 어긋나는 게 없어요. 기본권 보장 안 하자는 거 없거든요. 거기 뭐 그분들 다 의회를 통해서 진출해가지고 의원이 돼 있고 다 의회 인정하고 있고 국민주권 인정하고 있고 복수정당제, 뭐 기회기운동 다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런 미제국주의가 문제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우리 헌법에서 민주적 기본 질서를 해야 하는 거냐? 전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걸 정면으로 좀 부닥쳐서 사실은 한 단계를 좀 뛰어넘는 것이 이 재판이 좀 됐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직도 좀 남아있지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얼마 전에 평통사 그 평화통일위원회 사람 아까 여기 이쪽에도 오셨던데 엊그제 항소심도 무죄가 났어요. 근데 그 재판 때 제가 계속 뭐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세계에 지금 신자유주의는 이제 굉장히 돈의 문제를 제출한 것이고 미국이 가지고 있는 아주 제국주의적 요소 아직도 남아 있잖아요. 물론 그 돈을 관철하기 위한 것이 굉장히 큽니다만 그런 의미에서 그것들이 과연 계속 존속할 거냐? 지금 뭐 여러 가지 많이 대안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존속 못하겠죠. 스스로 자기 모순에 의해서. 지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비정규직 많아지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게 사회가 유지되겠습니까? 유지 안 됩니다. 이거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선택해야 될 정체, 대한민국의 정체가 무엇이냐에 관한 그런 논의를 하기 위해서 이 재판도 아까 말한 대로 필요하고요. 그래서 남과 북의 체제를 이렇게 평화통일에서 수렴하는데 어떤 체제가 우리에게 필요하냐를 수렴하는데도 사실은 이 재판에서 논의가 된다. 뭐 자본주의 아니면 공산주의 이것이 그냥 그냥 확정된 실체로서 완성되어 있는 실체로서 서로 싸우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거든요. 지금 주한미군도 북쪽을 겨냥했지만 이제는 뭐 절로 이사 간 거는 평택으로 간 거는 중국 쪽 보는 거 아닙니까? 저쪽 제주의 강정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적이라는 게 북이라고 하는 걸 적이라고 하는 건 참 오래된 얘기죠. 북쪽과 협력해야 될 일이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고 미국도 우리에게 뭐 이속을 주는 점이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에게 예를 들면 방위비 같은 거 다 분담시키고 자기들 세계 체제에서 방위하기 위해서 쓰는 돈을 우리 보고 내놓으라고 그러고 이런 점에서 우리하고는 이해관계가 배치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적이죠. 중국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와 최대 교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중국은 굉장히 우리와의 같이 가야 될 저런 건 친구인 반면에 뭐 동북공정해가지고 그냥 뭐 다 역사까지 뺏어가려고 하는 건 그건 적이라고요. 그러니까 몇십 년 전, 70년 전에 가지고 있던 그런 보안법적 잣대 그런 걸 가지고서 계속 싸우고 있는 지금 우리 남한의 현실이 정말 비참하다. 근데 사실은 더 비참해졌죠. 아까 말씀하신 선생님 말씀대로 서북청년단 같은 사람들이 나왔으니까 이 사회가 후퇴한 건 엄청나게 많지만 세계사적으로 볼 때 지금 이거는 거의 지금 있어서는 안 될 상황이라고 보여지면 이거는 반드시 깨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훨씬 더 연례적인 있는 측면에서 저는 그런 문제를 아까 말씀드린 그 제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게 도대체 뭐냐 북쪽과의 접점 뭐냐 이런 것들을 좀 활발하게 이제는 좀 더 그 컴플렉스를 벗고 뛰쳐나가서 좀 씩씩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이 재판의 지금 과제 아니냐 이제 저는 그 재판에 대한 평가를 그렇게 하고요. 벌써 20분이 돼가고 10분밖에 안 남았네요. 이건 내란 얘기는 이제 그래서 저는 그저 이 얘기가 사실은 제 얘기의 핵심입니다. 핵심이고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치고 나가자.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 지금 정부가 세월호 좀 마저도 저렇게 깔아뭉개고 있는 게 이게 얼마나 가겠느냐? 그런 점에서 좀 더 우리가 자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이 재판도 그렇고요. 그렇게 대응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내란으로 가서 간단하게 이제 짧게 요약을 해드리면 내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국헌을 문란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목적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 지방의 평온을 해칠 정도가 돼야 되죠. 이 두 가지가 이제 필요한데 이제 물론 이제 거기 영토를 이렇게 침탈하는 뭐 그것도 하나 있습니다만 이 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국헌 문란이 뭐냐? 그 국헌 문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미제국주의자가 제국주의적 요소를 가지고 우리 민족을 괴롭히는 거를 이거 잘못됐다. 그리고 왜 자꾸 한반도에서 전쟁하려고 하느냐? 이런 거에 대한 항의가 뭐가 우리 국헌을 문란하는 거냐? 아니죠. 그 다음에 폭동을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칠 정도의 폭동이 있어야 된다는 이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제가 민청학년 이제 여기 재판도 하고 여기 와 계시지만 민청학년 때도 내란 음모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제 재심에서 얼마 전에 나온 판결에서는 그게 박정희가 그 구테타로 해서 그 말하자면 정권을 잡았고 유신헌법이라고 하는 거는 그걸 더 나쁘게 계약한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이게 법이 아닌 그런 그 불법인 헌법을 바로잡자는 걸 갖고 학생들이 일으킨 거기 때문에 이건 국헌문란 목적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무죄가 났어요. 거기는. 그런데 이제 우리 내란죄에는 역사가 깊습니다만 아까 우리 교육감님 말씀하셨지만 뭐 김대중 대통령도 내란으로 잡혀가셨지만 사실은 5.16 구테타 이거 내란이죠. 명백하게. 뭐 청문회 때마다 뭐라고 생각하느냐 꼭 그게 뭐 이제 사상검증 비슷하게 돼 있는데 그 구테타니까 명백하게 국헌 문란이고 그거는 내란죄죠. 그 다음에 전두환 내란죄로 처벌받았죠. 그런데 김재규도 내란죄로 처벌받았죠. 그런데 김재규 때 소수 의견은 뭐였냐면 박정희 자연인을 살해한 것이지 그 우리 국헌에 있는 그 대통령의 그걸 갖다가 뭐 부인한 것이 아니다라는 소수 의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연인을 죽이는 그 독재를 하고 형편없이 한 자를 죽이는 거하고 그건 구별해야 된다. 뭐 그런 논리가 있었지만 그게 소수 의견으로 사실은 좀 밀려서 결국은 내란죄가 됐죠. 그러면서 그 전두환 내란죄에서는 판결문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뭐 허화평이는 뭐가 되고 뭐 전두환이는 뭐 무슨 정보부장 서리가 되고 뭐 노태우는 뭐가 되고 수경 뭐 보안사령관이 되고 이렇게 해갖고 이 국가 요직에 다 들어가가지고 그 다음에 비상계엄을 확대해가지고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합법적 수단을 이용해서 전국적으로 확대하면서 국무총리의 권한, 국무위원회 권한 다 저거 했고 의회의 권한 다 뺏었고 이거 내란이라는 거죠. 이거에 비추면 이날 마리사소노에서 했던 얘기하고 이제 비교하면 뭐 비교가 안 되는 건 여러분도 아실 거고요.
그래서 그 내란에 관한 그 우리 기존의 판례들하고 비교해 보면 이거 재판에 붙인 것 자체가 일종의 코미디고 아까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그 분명한 목표를 달성했다. 재판을 통해서 이거 잡았으니까요. 말하자면 국론, 여론을 잡았으니까. 그런데 그러면 내란에 가서 이제 그 음모라고 하는 거하고 선동죄가 지금 여기서 쟁점이 됐는데 1심에서는 음모, 선동 다 유죄로 했죠. 근데 항소심에서는 음모에 관해서는 무죄를 했어요. 그 이유는 뭐였냐면 자, 음모라고 하는 거는 머릿속에서 몇 명이서 생각해서 쑥덕쑥덕 하는 거예요. 음모. 그러면 강도가 있습니다. 야, 우리 강도 할까? 뭐 우리 제대하는데 나가서 한번 털까? 이렇게 하면 그게 음모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왜냐하면 그렇게까지 처벌하기 시작하면 다 처벌해야 돼요. 원래는 미수도 처벌을 잘 안 해요. 미수는 이제 실행에 착수해가지고 결과를 못 낸 게 미수인데 미수는 그래도 많이 처벌을 하죠. 그런데 미수도 시작도 안 한 거예요. 범행의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시작도 안 하고 착수도 안 하고 그 전에 모여서 쑥덕쑥덕 한 거. 그걸 처벌하려면 굉장히 그걸 엄격하게 안 하면 그냥 마구잡이로 다 처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굉장히 고심을 이제 외국에서도 많이 했고 이번 변호인단들이 그걸 굉장히 많이 그 뭐 교수들 선생님들 이걸 통해서 많이 이 법원에다가 거의 가르치다시피 했어요. 그래갖고 법원이 그게 상당 부분 설득이 돼가지고 자 뭐냐 하면 자 우리 뭐 한번 털을래? 그러면 누구를 털을까? 누가 있어야 되겠죠. 꼭 구체화될 필요는 없지만 저 강남에 지나가는 뭐 오렌지족을 털자든지 이렇게 누구를 털까? 언제 털을까? 어떻게 털을까? 그리고 각각 우리는 준비를 뭘 할까? 뭐 이런 대상, 그 시기, 방법, 그 다음에 준비 계획의 분담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그게 음모가 시작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재판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날 쭉 얘기하다가 끝에 가서 뭐 뜬구름 잡는 얘기도 나오고 뭐 애들도 울고 막 그냥 뭐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자꾸만 전쟁 위험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이잖아요. 울분. 그러면 우리 이거 어떻게 할까? 별 얘기가 다 나왔죠. 어떻게 통신 시설을 뭐 어떻게 볼까? 그런데 부산에 가면 뭐가 있다더라, 인터넷에 뭐가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거 다 가서 아무런 합의도 된 적이 없어요. 그건 너무너무 명백하죠. 그건 삼척동제가 봐도 명백하기 때문에 음모가 되려면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날 이 자리에서 합의가 된 적이 전혀 없다라는 점에서 일단 무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음모를 꾸미면 실질적 위험성이 있어야 돼요. 이게 두 번째 요건인데 실질적 위험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정말 이거 그대로 진행되면 이거 뭐가 될 것 같다. 아까 말한 대로 고등학생이 모여서 뭐 업자 그러면 그게 됩니까? 그런데 노태우 전두환이는 이 별 몇 개씩 단 사람들이 야 이거 뭐 하자 그러면 그거 자체가 벌써 실질적으로 실현 가능하잖아요. 말로만 했어도.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자 그러면 마리스타스원에서 얘기한 것들이 가능합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그 치안 수준이나 남한의 치안 수준이나 이런 걸 볼 때 불가능하죠. 내란을 일으킨다는 건 총기를 뭐 탈취할 수도 없고 뭐 인터넷에 나온 거 뭐 사제폭탄 갖고 됩니까? 되지도 않죠. 저는 그걸 사실은 불능범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야 내가 오이를 갖고 저 사람을 찔러 죽이겠다는 거나 똑같다. 똑같은 거죠. 그래서 실질적 위험성이 전혀 없는 그냥 얘기들만 나왔던 그냥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실질적 위험성이 없다라는 게 이제 또 하나의 무죄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음모라고 하는 건 합의가 되야 되는데 합의된 적도 없다. 그리고 실질적 위험성도 없다라고 해서 무죄를 했어요. 그리고 떨렁 남은 게 선동을 또 따로 뺀 게 저는 그래서 자 음모라고 하면은 갑과 을이 서로 모여서 야 우리 한번 털어볼까? 을이 그래 이렇게 해서 합의가 되는 게 음모죠. 그런데 선동은 갑이 야 을한테 야 이거 우리 털어볼까?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합의한 것도 무죄인데 먼저 한 사람이 그냥 일방적으로 얘기한 게 어떻게 따로 띄어서 유죄가 됩니까? 이건 상식에 어긋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석기 의원이 그 자리에서 뭐 앞에 혼자 얘기한 걸 갖고 그걸 선동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말을 받아서 여러 사람들이 음모를 했다 하더라도 실질적 위험성이 없다 그랬거든요. 합의한 바 없지만 합의됐다 하더라도 그러면 합의가 됐는데 또 실질적 위험성이 없다면 합의도 안 하고 한 사람이 그냥 얘기한 게 어떻게 실질적 위험성이 있느냐. 이거는 법원이 스스로 이거 정치적 판결이죠. 다 무죄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그래서 저는 상식적으로 판결하면 이건 대법원에 가서 무죄가 무조건 나야 된다. 그런 아까 두 가지 실질적 위험성이 없다는 의미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무죄가 날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만 하여튼 그 뭐 결론은 모르죠. 뭐 정치에 개입했어도 선거에 개입한 건 아니라고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이제 안 되겠지만 어쨌든 저는 그래서 이거 사건 터지고 나서 이거 보안법상은 혹시 유죄가 될지 모르지만 내라는 이건 무조건 무죄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보안법에서도 따져봐야 되겠죠. 하나하나 아까 말씀드린 의미에서 보안법의 요건은 국가의 존립 안전 그다음에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건데 이날 나왔던 거는 전쟁이 일어나면 이런 전제가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그거는 그때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 저 옛날에 걸프 폭격하듯이 할까봐 그때 극도의 그 공포심에서 그런 게 일어나면 어떻게 할까를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시간적 근접성도 없고 그런 점에서 전혀 국가의 존립 안정과는 관계가 없다. 그다음에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재판이 뭐 끝나더라도 어떻게 결론이 나더라도 저는 지금 이런 그때 모였던 분들이나 이런 그 미제국주의적 요소에 대한 비판 그거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뭐 피케티도 요새 하고 있고 그런 측면이 분명히 제국주의적 요소들이 있고요. 그거를 반드시 문제 제기하는 그거는 국민의 권리이고 그런 지점에서 북쪽하고 똑같다고 해서 무조건 움츠러들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요.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변호인에 보면 노무현 변호사가 알리하고 포먼이 싸우는데 김일성이 알리를 응원하고 내가 알리를 응원하면 동조입니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쪽 제국주의적 요소를 지적하는 것이 똑같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 남쪽의 정체성을 해하는 것이냐 아니다라는 점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저기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참고로 거기 제가 쭉 쓴 데 보면 해방연대라고 하는 데는 이제 요건 PD계보 같은 생각이 드는데 거기 보면 거기는 이제 사회주의 주장하면서 사적 소유를 미제국주의의 전쟁이 아니고 사적 소유를 이거를 금지하자 이렇게까지 주장했어요. 해방연대가. 그리고 권력 분립도 약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게 프로레타리아가 이거 독재 집권해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파리 꼬뮌이나 러시아 10월 혁명 얘기도 막 했어요. 근데 이것도 하급심에서 무죄가 났어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와 상충될 여지가 있는 사상이라도 다른 시각에서 우리 국내 사회 발전과 국내외 정세를 연구하거나 사회 모순을 고치는 데 필요하다면 이걸 허용해야 된다. 그래서 실질적 위험성이 없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원래 서울에서 한 분 더 계셨었는데 이제 표현의 자유에 관한 한계에 미국의 판례나 이런 데 보면 그 선동이나 미국의 이제 미국 대법원에서 선동에 관한 것들을 쭉 얘기하면서 그 내란 맡기는 거 선동하더라도 그 선동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실질적으로 이게 정말 위험성이 없으면 그거는 그 표현의 자유의 범위 내에서 보호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미국의 확고한 판례고요. 그래서 이제 시간 많이 넘었네요. 하여튼 이제 요약을 하면 굉장히 지금 힘들죠. 세월호도 여러분도 하도 얘기를 들어서 피로하다고 그러는데 아까 배은심 어머니도 그러셨지만 자식을 땅에 묻고 물에 빠뜨리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거기에 이건희 회장이나 고위급의 아들이 거기 딸이 타고 있었으면 지금까지 끌었을까 이런 생각하면 그런데 아까 기차 타고 내려다 보니까 또 유병원 씨의 최대 재산 관리인 여자가 갑자기 미국에서 안 나오겠다고 하는 걸 갖다가 재판 걸고 있었는데 그 재판 다 포기하고 들어왔다고 그러면서 또 시작이죠. 이제 그러면 그거는 왜 그러냐? 엊그제 그나마 함정 한 사람과 책임 물으면서 그때 왜 구조 안 했느냐? 그 책임 물은 거 하면서 발표를 대검에서 했는데 국가의 책임 문제가 일부 조금 나와서 발표가 되니까 이제 그것도 묻어야 되겠죠. 국정감사 묻어야 되니까 또 데려다가 이제 아마 또 종편부터 시작해서 이제 폭격하면서 그 여자가 뭘 어떻게 관리했고 이런 암담한 세상이고요. 근데 돌이켜 보면 저도 굉장히 이제 답답하고 이게 도대체 이 세상에 좋은 날이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좋은 날이
그렇게 멋진 날이 저는 안 올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인간들이 그리고 이 세상이 생겨 있는 것이 참 영원히 이제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타고나고 있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남을 괴롭히려고 그러고 전쟁하려고 그러고 죽이려고 그러고 뭐 사람 사이 문제뿐 아니라 자연에 대해서 짐승에 대해서 이거 아마 계속 저는 그렇게 갈 거라고 보고 그러면 그냥 자포자기해서 그냥 만세 부르고 그러면 많으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까 저 성현 대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제가 그 교황 오시기 전에 그 먼저 선발대로 오신 그 교황청 정의평화위원회 그 주교님이 한 열흘 전에 오셨는데 그때 새벽에 제가 미리 몇몇 신부님 수님들하고 만나서 한국 상황에 대해서 이제 좀 전달하고 뭐 이런저런 이제 그걸 갖고 그대로 가서 이제 미리 교황님께 말씀드렸는데 그런 자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저기 한수녀님이 이제 강정 뭐 밀양 뭐 온갖 구대 다니면서 정말 막 그냥 끌려 나가고 막 고생 엄청나게 하신 수녀님들이 막 이제 반쯤 울먹이면서 반쯤 항의조로 주교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이런 취지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정말 국가가 도대체 뭘로 존재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국가가 이렇게 국민을 괴롭히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뭐 여기 신자들이나 성직자들도 가서 막 그렇게 고초를 겪고 있는데 이 한국 교회 높은 분들은 꿈쩍도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하자면 일종의 고재질 비슷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회의 장소가 이제 주교회의였기 때문에 그게 공식 그분들이 계시는 데인데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가슴이 이제 분위기가 약간 쨍해졌는데 그 정의평화위원회 주교님이 웃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수녀님,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로마 교황청에서도 그렇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이 아무리 맨꼭대기에서 막 이렇게 해도 그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옳은 일을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뭘 해보려고 하면 엄청난 그 반대도 있고 그 교황청 내에서도요.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님은 교황청에서, 여러분은 여러분 계신 강정에서 그 일을 계속 하십시오. 그래서 저도 아차 싶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누구한테 매달려서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뭐 여기 스님도 계시고 뭐 다 여러 종교가 계시고 무신론자도 계시지만 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오셨어도 뭐 그다음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오셨어도 몇천 년이 지나도 계속 사람들은 막 죽이고 싸우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 훌륭한 분들이 오셨어도 그런데 그분들은 그러고 또 뭐 다 그렇게 죽으셨거든요. 뭐 석가모니 부처님도 굉장히 말로에 굉장히 뭐 슬프게 돌아가셨죠. 연세 많으셔갖고 다 배반했고 막 그렇게 돌아가셨고 후원하던 왕들도 다 그냥 자기 아들 막 이런 사람 다 죽었고 예수는 십자가에서 그냥 뭐 도둑놈으로 몰려서 죽었고 그게 그분들이 정말 그렇게 전지전능한 그런 분이면 그냥 벼락을 딱 쳐갖고 아니면 마음을 독심 싹 바꿔갖고 다 착하게 만들면 될 텐데 안 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그렇게 활동하신 거 교황이 안 되시지만 거기서도 계속 그렇게 고생하시면서 활동하시는 거 또 뭐 진보당에서 우리 나라의 민족과 세계 평화를 위해서 미 제국주의 전쟁 그런 거를 열심히 비판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각자 뭐 전교조 아까 선생님들 말씀하셨는데 그 우라통이 터질 일이지만 하여튼 그런 우라통 터지는 상황에서 계속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주어진 소명이다. 그래서 그걸 즐겁게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게 이제 이거는 사실은 뭐 재판이나 이런 거와 상관없는데 제 개인적인 그냥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 이렇게 사적인 얘기로 제 얘기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용태 변호사님 발제였고요. 소설가이시기도 하고요. 또 한신대 성공에 대해서 또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근데 우리 서희성 작가님을 보면
그 당신 직함에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연구소 소장이라 이런 이름이 있는데요. 정말 다양하게 많은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계셔서 아마 특히나 정치적으로 혹은 또 예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얘기해 주실 것 같습니다. 우리 서혜성 작가님 발제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듣겠습니다. 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지금 김영태 변호사 발제를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법은 참 재미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재미없는 법으로 고작 말 몇 마디 했다고 어떤 사람을 가두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참 법은 재미없습니다. 법이 좀 시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암기하고 외우고 그리고 가슴속 깊이 새겨두고 그랬으면 정말 좋겠는데 우리에게 주로 다가오는 법들은 주로 조치하는 법들입니다. 국가보안법, 내지는 방공법, 집시법 주로 이런 법들만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보호해줘야 될 법들, 표현의 자유 이런 것들은 우리하고 자꾸 멉니다. 이것이 법이 갖고 있는 커다란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죄송한 것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그런 재미없는 법 얘기를 앞에 듣게 되신 여러분들께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나가려고 하시는 분들 나가지 마시고 제 얘기는 재미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영태 변호사가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나가지 마시고 얘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건 이런 재미없는 조항들로 이루어져 있는 서울법대를 나와서 읽어도 잘 모르는 그런 조항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법이 갖고 있는 계급성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법이 갖고 있는 폭력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 써 있는 이 발제문은 서울에서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알고 있는 친구 박래군이라고 여러분 가끔 아시죠? 그래서 갑자기 와서 뭘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와서 하게 됐는데 그때 김영태 선배하고 이제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갑자기 이게 그때 예상보다 붐이 좀 올랐다고 기분이 괜찮았다고 강주에서 한번 대보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래서 이제 김영태 선배에게 제가 전화를 감히 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평소에 또 이렇게 그러면 끌고 간다고 그럴까 봐서 그래서 제가 이 행사를 기획한 분에게 나는 안 간다고 그러고 김영태 선배를 설득을 해라. 그래서 이렇게 오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분이 오는 줄 알았으면 제가 원고를 다시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서울처럼 한 5, 60분만 오시는 줄 알고 그냥 대충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 두 번째 미안한 건 제 이 미안함입니다. 제가 원고를 다시 썼으면 훨씬 더 재미있을 텐데 하여튼 김영태 변호사께서 사실은 36분 하셨거든요. 저는 29분만 하도록 되도록 애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하나만 보여주십시오. 그림 나오고 있군요. 이게 홍성담이라고 하는 그 화가 여러분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 사람이 저하고 잘 압니다. 그래서 제가 오기 직전에 기차를 타기 직전에 생각해보니까 표현의 자유 얘기하는데 홍성담 그림이 근래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그림 원본을 좀 보내달라고 그랬습니다. 저 잊어버릴 뻔했는데 이 그림이 원본이라고 파일이 돌아다니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슬라이드 하시는 분 그러니까 그 저작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게 원래 그랬던 그림이라고 합니다. 앞에 발제하신 분들은 안 보이시는데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2번 하나 보여주십시오. 네. 근데 두 번째 그림이 이제 이렇게 바뀐 거거든요. 여러분 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잖아요. 그 핵심적으로 바뀐 부분만 세 번째 그림 보여주십시오. 안 바뀌었습니까? 아니 닭대가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세 번째 그림만 보여주십시오. 그 부분만 이제 슬라이드가 이게 작동이 잘 안 되면 제가 말로 하는 수밖에. 제가 사실 이 그림입니다. 이렇게 크게 확대된 건 처음 보시죠? 사실 제가 여러분에게 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석기 내란 선동과 내란 업무인지 선동인지 그게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뭐 대단한 것이라고 말 차이 가지고 그런데 그 법이 무섭지 않다고 말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우리가 이게 모였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집 안에 있는 닭, 이게 닭이잖아요. 강주 안에 있는 닭도 못 지키면서 지금 다른 닭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홍성담 이 그림이 결국 강주 비엔날에 걸리지 못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고작 제가 보기에 여기 나와 있는 수준은 어떤 수준인가요? 사실 신문 만평? 정치적 강도라고 얘기하면 그런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인데 그게 못 걸린 것이거든요. 더구나 강주에서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석기 이 내란 선동에 관한 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먼저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 이 지점에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작 이것도 걸지 못한 것이거든요. 이걸 왜 걸지 못했을까? 강주시장과
기타 뭐 일어난 일들을 관념적인 용어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파쇼 혹은 독재자가 싸우면서 독재가 어떻게 하는지 싸우면서 배운 거예요. 그것을 소권력, 지역 권력을 잡았을 때 자기들이 그 권력을 어떻게 흉내내는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광주 비엔날레가 여러분 어디서 나왔습니까? 광주 비엔날레 갑자기 누가 하늘에 던져줬나요? 위대한 예술가들이 갑자기 몰려들었나요? 아니거든요. 광주 비엔날레 뿌리를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투사해봅니다. 그 근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미디어와 모든 표현이 억제되었을 때, 할 수 없었을 때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 동안 그 나왔던 5번 나왔던 그 투사의 회복,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런 소식도 전할 수 없었을 때 거기에 나와있던 그림, 거기에 들어있던 글씨, 그것이 광주 비엔날레의 진정한 뿌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좌절되었을 때 했던 것이거든요. 그 뿌리를 갖고 있는 광주 비엔날레가 스스로 표현의 자유를 상납했습니다. 누구에게요? 닭대가리에게. 표현의 자유를 자기가 상납해놓고서 민주주의 얘기하고 자유권 얘기하면 참 우습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부산에 있었습니다. 아까 성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다이빙 벨의 제가 제작 참여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예. 제가 어제 거기서 뭐 작가와의 만남 뭐 이런 걸 하고 올라왔는데요. 제가 부산 시민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부산 영화제 집행위원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이거 하지 말라고 돈 끊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얘기가 들렸어요. 누가 그런 얘기 공개적으로 하겠습니까? 뭐 문광부에서도 그런 얘기, 문화부의 문체부인가 뭐 봐도 바뀌어가지고요. 왜 문화가 체육과 같이 있는지 세계에서 우리나라뿐일 겁니다, 아마 제가. 이게 그 문화와 체육이 같은 종류라는 것은 그분들은 몸으로 문화를 해서 그러신가 봐요. 룸사롱 이런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돌아가신 1979년도 10월 26일 돌아가신 분은 개인 체육관에 돌아가셨잖아요. 문화시설에서. 그분들이 말하는 문화 아닌가요? 하여튼 그런데 그 다이빙벨을 하겠다고 문체부에서도 뭐라고 했다는지 그런 얘기를 신문에 제가 읽었습니다. 부산시장은 공개적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산영화제 사람들은 이걸 걸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불이익을 봐도 좋다. 여러분, 작은 자유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불이익을 보지 않고 그 자유를 지키려고 하는 건 그거 도둑놈입니다. 광주시가 홍성담을 지키는 건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홍성담 이 그림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게 중요한 거죠. 더구나 그건 예술품이거든요. 예술에서조차 표현의 자유가 허락되지 그거를 용납할 수 없는 이 광주는 죽은 광주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도청을 뭐 부순이 안 부순이 할 때 제가 쓴 글이 있습니다. 도청 부순다는 건 저는 상상이 안 되거든요. 제 머리가 짧아서 그런지 문화적이지 못해서 그런지 상상이 안 되거든요. 제가 그때 쓴 글 제목이 무등산은 누가 갉아먹었나 했습니다. 무등산 높이는 해마다 낮아지고 있습니다. 광주 자꾸 팔면서 무등산 높이를 올려야 하는데 그가 자꾸 갉아먹어서 자기 주머니 속에 뭐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어쩌면 밑에가 허물어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세월 5월이라는 그림이 비엔날레 걸리지 못한 것이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생각을 가지고 여기에 왔습니다. 그래서 기차를 타면서 홍성남 화가에게 아까 그 그림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다이빙벨 그림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예, 여기 있습니다. 이 다이빙벨이라는 게 여러분 대단한 작품이 아니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이종인이라고 하는 그 뭐 다이빙벨 잠수 전문가, 그 사람은 영웅 만들려고 하는 얘기 아니거든요. 전혀 아니거든요. 여러분 영화가 어떤 장비를 판매하는 홍보 영화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진도 평목항 근처 맹골 수도라고 하는 데서 가라앉아버린 304명이 죽거나 실종된 이 엄청난 야만, 단 한 명도 구하지 못했다는 이 말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뭔가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거대한 폭력이 숨어있다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그거를 접근해가는 경로로서의 다이빙벨인 것이거든요. 장비 선전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왜 두려워합니까? 권력이 아무 이유도 없습니다. 이제 세월호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부인하십니까? 사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노란 입은 다는 사람들 줄어들고 그 숫자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광주 도청 앞에 지나가는 사람 중에 왼쪽에 노란 리본을 달고 있는 숫자만큼 기억하고 있다. 그것에 대한 상징적 표현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 영화가 나와서 유통됨으로써 그나마 이 정치 권력이 가장 위기를 느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이른바 대선 부정, 선거에서의 절차 윤리성에 불투명했던 문제, 비윤리성 문제, 그리고 세월호 문제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앞에 거 어떻게 덮어진 것 같았는데 다시 이 문제가 지속됨으로써 자기들 지난 6개월 동안 현재 여당이 어떻게 느꼈을까요? 자기들이 집권 안 했다고 느끼고 있을 겁니다. 아마 기분으로는. 마음껏 있어야 되는데 세월호가 생겨가지고 6개월 동안 전국의 주도권 내지는 국회에서 마음껏 해서 아무것도 자기들 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정반대입니다. 자기들은 뭔가 하고 싶었거든요. 아까 그 성선생님 말씀하셨지만 권력과 금욕에 물든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그렇게 하셨는데 그걸 행사를 마음껏 할 수 없는 시간이었거든요. 최소한의 눈치를 봐야 했고 그걸 법적을 작동하기 어려웠던 그 시기였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저 다이빙 배리라는 게 그것과 싸우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 그 지배자의 기억과 싸우는 거 그들이 말하는 기억이라는 것은 대중의 망각입니다. 저 사람들이 원하는 건 대중의 망각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또한 그렇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게 무지 어려운 책 글씨가 나오는데요. 이게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가장 고전적인 텍스트 그림을 여러분께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존 밀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늦게 장가를 가지고 마누라가 17살에 30몇 살에 장가를 갔는데요. 마누라가 도망가 버렸어요. 저도 그런 결혼을 하면 열심히 어떻게 살아볼 것 같은데 마누라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을 가가지고 10몇 살 차이가 나는 마누라였거든요. 도망가가지고 이 사람이 결혼에 대한 이혼에 대한 글을 썼습니다. 글을 쓰자 사람들이 다 비난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17세기 영국은 이혼하고 이런 일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여러분 다 알다시피 그보다 조금 앞서서 헨리 8세가 이혼하는 문제 가지고 성공회가 성립한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혼이 아주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책을 내려고 하니까 금지했어요. 책을 내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이름이 제가 라틴어를 잘 못해서 여러분들처럼 저도 잘 못합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레오파기티카. 어려운 말이 아니고요. 그 아레스 신, 그리스 신, 전쟁의 신, 싸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싸우는 곳에 관한 이야기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말로 싸우라 그 말입니다. 이 말 속에 근사한 말이 있습니다. 제가 그 말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리와 거짓이 싸우게 하라.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반드시 이길 것이다. 그 진리가 진짜라면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유롭고 공개적인 경쟁에서 진리는 패배할 수 없다. 진리니까요. 만약에 그게 옳다면 이 진리의 논박이야말로 거짓에 대한 최선의 억압이다. 이석기 오라고 그래. 제가 그 말입니다. 안기부하고 둘이 싸우라고 그래. 토론을 해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국정원하고. 그래서 진짜면 가려질까지 여러분 맞아 안 맞아요? 여러분 제 말이 아니고 밀턴의 말을 그대로 적용하면 그 말이 딱 맞거든요. 이석기든 누구든 자기 생각이 다른 사람 오라고 그러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생각에 반대하는 사람 왜 그러냐면 이 말을 해가지고 국가에 무슨 위협이 일어났습니까?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기소를 하거나 문제를 삼을 수 있겠죠. 김 변호사님 계속 말씀하신 게 그거 아닌가요? 실질적인 위험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거 알고 계신 분 있었어요? 그것도 모르잖아요, 사실은요. 그런데 무슨 위협이냐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서 발제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석기 의원, 의석기든 누구든 사실 우리가 술집에서 그런 비슷한 얘기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신문에서 그걸 읽었을 때 이 사람 이름을 잘못 지었구나 그랬습니다. 아버님께서. 이게 석기시대적 얘기를 지금 하고 있구나. 이게 얘기가 너무 재미없는 거예요, 저로서는. 근데 왜 이게 문제지? 저는 그랬어요. 왜냐면 그냥 들어봐도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설령 완벽하게 도모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고 무슨 현실적 위험도 없었기 때문에 아까 자막에 잠깐 나오던데요. 그러니까 칼은 없고 내란 음모가 없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칼은 없고 실체가 없으니까 칼집도 아니고 칼집 무늬에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다 이것은. 아니 여러분 표현 아니에요. 내가 내 칼을 아직 칼은 없지만 이런 멋있는 문양을 새기고 싶었어 칼에.
칼 안에 있는 뜻을 담아서 여러분 이게 표현이 아니에요? 표현이잖아요, 여러분. 제 말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생각, 여러분, 근데 왜 박수 안 치세요, 여러분? 이게 표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건데, 아니 칼이 없어서 칼 무늬 이렇게 책상에 우리가 이렇게 뭘 무늬 새기는 것 같은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표현, 곧 문학의 영역, 예술의 영역, 근대 이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자유권 중에 자유권, 표현의 자유입니다. 제가 이 타이머를 가지고 틀어놨기 때문에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29분을 정확하게 제가 맞춰놨습니다. 아직 15분이 남아있다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표현의 자유가 뭐냐?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우리의 생각과 말이 불온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생각이 불온하지 않으면 어떻게 내일이 오겠습니까, 여러분? 오늘하고 똑같은 내일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건 내일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제가 이름 붙였어요. 늙은 오늘이에요. 아무런 변화가 없는 내일이 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바꾸는 것은 우리의 불온한 생각입니다. 연애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일은 뭘 해보려고 그래야지. 뭔지 모르겠지만 저마다 다르겠지만 여러분 내일 뭘 해보려고 하는 연애에 무슨 발전이 있겠어요, 여러분? 똑같은 연애. 그럼 오늘 손 잡았는데 내일 손도 잡아요. 모레도 10년 뒤도 손만 잡고 있어야지, 여러분. 사적으로도 불온해야 되는데, 불온하다는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상상의 자유를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불온한 데까지 상상의 자유를 허용하고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기 위해서 헌법 조문에 가장 앞서서, 앞에 거 빼고요, 헌법 조문 이런 거 빼고 1조 2항 이런 거 빼고, 그러면 제일 위에 붙어 있는 게 표현의 자유입니다. 여러분 중세에는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가 있었다는 얘기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굳이 말하면 이 출판의 자유, 출판 인쇄에 대한 자유를 아까 말한 존 밀턴이 했고, 그보다 조금 더 앞서서 있었던 사람이 스코틀랜드 왕가 스튜어트 왕가 1세인 제임스 1세 때 영국 의회에서 불체포특권하고 표현의 자유가 같습니다. 불체포특권이란 뭐죠? 자기가 한 발언으로 인해서 체포되지 아니한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국회의원 맨날 잡아가면 왕 욕하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왕을 국회에서 욕하는데 잡아가면 어떡하냐고요? 그럼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예. 저 그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못한다고요? 네, 여러분. 저한테 누가 방금 크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만 들었나요? 예. 지금 국회에서 그런 사람을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다카케 마사오라는 말을 방송에서 들은 게 지난 대선 12월 18일 날인가 마지막으로도 아직 못 들은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만큼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카케 마사오가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왜 말 안 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게 명백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왜 방송에서 그 말을 안 쓰냐는 거예요. 언론에서 안 쓰냐는 거예요. 무엇인가가 압제하는 힘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가가 우리를 조여들고 있고 뭔가 내 표현을 감시하고 있을 거라는 것, 내지는 표현했을 때 무슨 일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보이지 않는, 내지는 보이는, 요새는 검찰이 SNS까지 검사하겠다고 그런 판이니까요. 그래서 카카오톡 회사가 잘 안 돼서 걱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남의 회사 걱정할 일은 전혀 아닙니다만은 그 사람 걱정할 일은 별로, 그 회사는 걱정할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알아서 이렇게 정보도 제공하겠다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불평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표현의 자유를 여러분 지키려고 하셔야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죠. 표현의 자유를 지키려고 애쓰는 일. 그러니까 헌법이 여러분 이 조문이 있다고 해서 헌법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헌법이 갖고 있는 것을 이따가 김영태 변호사님께 제가 여쭤보고 싶은 말인데 무한히 확장할 수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라는 영역을 무한히 확장해서 적용하려고 그러고 애쓰고 전진해야만 비로소 표현의 자유가 갖고 있는 가치가 최대화 되는 것이죠. 제가 여기에 몇 가지 사실 재밌는 얘기를 해봤는데 제가 몇 가지 좀 읽어보겠습니다. 정말 표현의 자유가 뭐냐? 전 대표적으로 들은 얘기가 보들레르의 이해입니다. 시인 보들레르 그림 하나 보여주십시오. 이 다음 것이 아마 그 그림인 것, 그 다음 겁니다.
보들레르라고 들어본 적 있으시죠? 예, 안 들어본 분은 중학교를 좋은데 나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 생긴 문제가 같습니다. 한 유명한 시인이죠, 프랑스에. 이 사람이 고등학교 다닐 때 사립학교를 다녔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양부가 들어왔습니다. 아마 어머니가 집을 좀 일찍 내보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었던가 싶어요. 그래서 집에서 좀 먼 기숙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졸업을 며칠 날 앞둔 어느 날 선생님 친구가 보들레르에게 쪽지를 건넸습니다. 쪽지를 건넨 보들레르가 이게 받았어요. 선생님이 우리가 늘 그렇듯이 너 이거 내놔 이랬거든요. 그걸 내놓으라고 종이를. 그러니까 보들레르가 안 내놨어요. 그걸요. 그래서 선생님 계속 추궁을 했어요. 근데 결국 선생님 말 안 듣는, 이제 쪽지 안 내놓은 걸로가 아니라 선생님 말 안 듣는 걸로 이만저만 해가지고 뭐 교칙을 뭘 적용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퇴학당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제가 글로 써놨습니다만은 그때 보들레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쪽지 내용은 무엇이었냐면요. 백지였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쓰지 않는 것으로서의 글씨입니다. 아무것도 쓰지 않은 것으로서의 자존입니다. 왜? 내 친구가 나에게 줌으로써 이미 그건 하나의 메시지를 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침해받을 수 없는 권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권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백지를 의심합니다. 우리가 평온의 자유에 대해서 부단히 싸우지 않으면 권력은 백지조차 의심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만약에 보들레르가 그때 그 쪽지를 다 보여주는 그런 범생이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보들레르는 탄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자기의 그 사소한, 극히 사소하고 어쩌면 보여줘도 아무 탈도 없는 그 사소함을 사소함으로써, 그 존엄을 사소함으로써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보들레르가 된 것이죠. 우리의 표현의 자유가 갖고 있는 그 위치가 어디 있냐고 한다면 그 백지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서의 표현의 자유. 그러나 그 안에 내가 그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무한한 의미를 갖는 그것인 거죠. 사실 이번 이 내란 이것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김영태 변호사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뭐 어떤 큰일이 뭐 그 당시 전쟁에 대한 뭐 공포 같은 게 막 있거나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술집에 앉아서 여러분 별 얘기 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나는 친구랑 망명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다. 나가 여기서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야 전쟁이 나면 그럼 너는 뭘 할래? 여러분 그런 얘기 해본 적 한 번도 없다. 나가. 뭔가 비정상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얘기해 볼 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에요? 석가모니예요? 우리가 뭐 그런 일 그래도 전쟁이 나도 나는 여기서 계속 사과를 신고 있을 거야. 여기는 사과가 안 되죠. 배를 신고 있을 거야. 뭐 이를테면 이런 얘기를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같이 앉아 있으면 안 되지. 그분은 동상 만들거나 상을 만들어서 어디 모셔놔야죠, 그분은. 우리는 그런 얘기를 마음껏 하는 사람입니다. 왜? 우리가 극히 부족한, 그리고 그런 상황을 상상하면 공포가 생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든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자유의사권이 사실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 술집에서 친구들하고 망명에 대해서 논의하고 망명을 실제로 실행했다. 그 친구와 헤어지세요. 그러니까 어차피 망명 갔기 때문에 헤어지겠지만 우리는 그런 얘기하고 그 다음날 아무 일도 없다는 다시 만나가지고 싸우고 당구를 치고 그리고 그렇게 사는 거죠, 여러분. 이석기 등등이 모여서 했던 석기시대 모임이라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그런 정도 얘기가 아니었나. 별의별 얘기를 다 해볼 수 있는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끼리는 우리는 제법 이런 얘기 해도 괜찮아. 여러분 그 얘기할 때 경찰관 내지는 경찰서에서 그런 얘기를 하지는 않잖아요. 친구들하고 있으니까 우리 이런 얘기도 재밌겠지? 라고 생각하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경찰에게 걸릴까 봐서 얘기 안 하는 게 아니고 굳이 경찰 앞에서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그거를 빨대 대고 들여다보고 나서 야, 얘들은 완전 심각한 애들이구나 라고 말한 거잖아요. 쪼잔하게 어마어마한 국가 권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고작 그게 빨대 대고 쪼잔하게 그렇잖아요. 차라리 뭔가 좀 더 담대하게 하려면 잡아들여도. 제가 정말 실망했어요. 그 내용 발언도 그랬지만 그렇게 해서 그걸 잡아들인 국가 권력을 보고 그때 12월 10 며칠 날 TV 토론을 너무 세게 했나 보다.
여러분 문학은 일상의 내란입니다. 문학 시라고 제 표현하겠습니다. 시는 여러분 가슴에 내란이 일어나지 않으면 왜 시를 읽겠습니까, 여러분? 그래 안 그래? 광고도 마음속에 내란을 일으키는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고생한 자 그대여 떠나란가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광고요. 그때 제가 바로 여행을 갔거든요. 그 광고를 듣고 있어요. 여러분 광고가 훨씬 더 위험하네. 이석기 말 듣고 한 사람 아무도 없는데 광고가 훨씬 더 위험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로 뭐 열심히 일한 당신 따라라. 예. 제가 사실 텔레비전을 잘 안 봐. 그때 실제 가지는 않았지만 정말 가슴이 뛰더라고. 이게 가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정말로요. 그만큼 광고가 갖고 있는 선동력 훨씬 더 높죠, 사실은요. 그 이석기 의원이 제가 지난번에도 토론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이 시골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아버지가 싸움을 나가기 위해서 낯을 갈아놔라. 정말 화가 나니까 그렇게 말한 거죠. 옆집 아저씨가 오면 싸움일지도 모르니까. 그런데 아들은 아버지가 한 말을 잊어버렸어요. 제가 어렸을 때 많이 그랬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화나셔서 막 말씀하셔도 그 앞에서 말씀하시지만 그 다음날 되면 아무 일도 없다는 데 하찮은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아버지가 뭘 준비하라고 그래도 그런 무기를 준비해 본 적이 저는 없어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아버지들이 여러분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안 하세요? 많이 하시잖아요. 도끼 좀 갈아놔라 뭐 이를테면.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가 도끼를 갈아놓습니까? 낫을 갈아놔요? 뭐 그런 거 비슷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뭐 대단한 근데 그걸 가지고 얘기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 시라고 하는 것이 그때 제가 이렇게 말했더니 제 친구 지난번에 사회를 봤던 박래군 없으니까 이가라고 그래야 되겠네요. 박래군 선생이 야 시가 어떻게 내란을 음모하냐 혼자 쓰는데 그러더라고요. 네 말이 맞다. 보이지 않는 불특정 다수와 내란을 음모한다 그랬습니다. 독자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위험한 거죠. 그렇게 따지면은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상상이 없다면, 혹은 음모가 없다면, 혹은 선동이 없다면, 뭐라도 해도 좋습니다. 그런 표현이 없다면입니다. 주로 말하면. 그럼 노예제 사회가 바뀌었을까요?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라고 그런 말 안 했거든요. 세계에서 여러분 한국과 일본에만 유통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라고 해서 그 사람 역사에서 지워야지. 악인이잖아요. 그러면 맞아요 안 맞아요? 지워야지.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소크라테스 전편은 어디에서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제가 뭐 소크라테스가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노예제 사회에 누군가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그렇게 말한 자의 다수가 희생되었죠. 그리고 그 신념을 가진 사람이 몇이 봉건사회로 이행시켰죠. 그 당시의 미래였습니다. 봉건사회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누군가가 시로 썼을 것이고 표현을 했을 것이고 말을 하고 때로는 누군가 싸웠겠죠. 그래서 여러분 근대 자본주의 사회가 왔겠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명시는 다 그것들과 싸운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세계문학전집에서 여러분 연대표를 다시 찾아서 다 기입해 보십시오. 워즈워드의 시 왜 위대했을까 생각해 보세요. 아까 말했던 워즈워드는 우리가 지금 읽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 아까 말했던 존 밀턴의 그런 표현의 자유를 가장 옹호한 시인입니다. 그 시대를 대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워즈워드의 그냥 시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 읽으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걸 같이 개입해 보세요. 세계 역사 명시 중에 그런 명작 중에 어디 가시면 안 돼. 명시 중에 그렇게 그 시대의 문제를 돌파하지 않은 명시가 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렵습니까?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육산이 윤동준은 그 당시 일제시대 때 시를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상환이 여러분 국가보안법 위반자들 아니에요 여러분? 보안법 위반자 맞아요 안 맞아요? 교과서에 빼야지. 교과서에서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국가보안법 법이나 위반하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강수 거만 실해야지 친일한 사람들 꼴만. 여러분이 좋아하는 강주 출신의 김남주 시인 평생이 보안법 위반이 평생. 며칠 전에 20세기 문학제인데 그런 거 왜 해? 법이나 어기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계 문학의 가장 빛나는 것들은 다 가장 위험한 법들을 어겼습니다. 그것이 표현의 자유를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마땅한 권리이기 때문에 어긴 것입니다. 우리가 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도전하지 않으면 표현의 자유는 여러분 나중에는
밥 먹는 일, 잠자는 일, 일하는 것만 남게 돼요. 생업만 남게 돼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생업이라는 말입니다. 왜냐고요? 유신이 일어났을 때 유신 쿠데타죠. 김영태 선생님이 아까 쿠데타 2번 있었던 3번 있었죠. 유신 쿠데타까지. 그때 제가 우리 집에 라디오가 있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성업에 종사하시고, 그래서 난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랬어요. 그럼 몇 년 더 있었더니 전두환이가 남아가지고, 이름도 말하고 싶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청각을 손상을 입혔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이 남아가지고, 국민 여러분, 생업에 종사하시 똑같은 말을 하는 거죠. 생업이란 말 정말 싫어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게 이겁니다. 그런 모든 표현의 자유를 포기하고 나면 남는 것은 생업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업밖에 없는 걸 여러분 노예라고 합니다. 그게 노예예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고. 시민적 자유권을 포기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노예입니다. 제가 여기 온 이유가 뭐냐고요? 이석기 옹호하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하고 친하게 지내려고요? 아니에요. 저를 지키러 왔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저를 지키러 왔습니다. 제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왔습니다. 혼자 지키면 무서워서 여기 있는 500명과 함께 지키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 예, 마지막 얘기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을 너무 잘하죠, 그런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새가 노래를 잘하니까 저는 무슨 노래를 왜 저렇게 잘하나. 그래서 그 새를 잡았어요. 거기까지 괜찮아요. 너는 왜 이렇게 노래를 잘하니? 이렇게 꿀밤을 때려봤어요. 말을 안 해, 얘가요. 노래도 안 해. 그래서 그 새의 가슴을 열어봤습니다. 그러면 새도 잃고 노래도 잃습니다. 여기서 말한 새의 노래란 표현의 자유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에밀레 종에서 일부를 떼었습니다. 에밀레 종에 사람이 들어가서 종소리가 잘 난다더라. 여러분 그런 말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여러분 그건 문학적 표현입니다. 민중에 대한 갈취를 했다는 거예요. 당시 절집에서 종 하나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말이 애를 녹일 판이었다 그 말이죠. 그 말을 그대로 들은 거. 이런 바보들이죠. 그래서 에밀레 종의 일부를 떼어가지고 거기에 인성분이 있나 보는 거. 애기를 진짜 집어넣었나. 실제 실험했습니다. 그랬더니 인성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밀레 종에는 사람을 넣은 것은 아니다. 여러분 시를 과학으로 해부한 일입니다. 조금 더 많이 뗐으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에밀레 종소리 영원히 못 뗐습니다. 종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표현의 자유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여러분 청각에 지금 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에밀레 종소리 눈 1초만 가면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표현에 대한 갈망이고 그 아름다운 표현을 들은 자만이 느낄 수 있는 감성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켜내야 하는 표현의 자유의 권리입니다. 요컨대 자연인 이석기 그리고 이석기 들 내지는 이석기적 요소를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안 가지고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는 우리 거 마음껏 말하고 싶고 때로는 미국에 대해서 마음대로 욕하고 싶고 우리는 왜 일본에 욕하는 건 마음껏 되는데 왜 미국에 욕하는 건 마음대로 안 하는 이상한 나라예요. 똑같은 우방인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돌아가시는 길에 에밀레 종 하나씩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우리